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웅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제12대 제주도의회가 개원하고 20일이 지났습니다. 의장, 부의장,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을 마치고 내일부터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와 함께 의회 내에서 제주 현안이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원내대표가 아니라 도의회 원내대표 그러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도의회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어떻게 선출을 했나요? 네, 특별한 형식을 거치지 않고요. 이 여럿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경선도 했을 텐데 제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만장일치 박수로 대표가 됐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충룡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나요? 같은 방식인데요. 처음에는 두 분의 추천자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최종 모든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40분 도의원분들의 만장일치로 양당에서 나온 원내대표. 그러니까 27분, 12분 이렇게 나온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신 이 두 분의 원내대표님 모시고 도의회 관련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도의회 개원하고 이제는 원구성까지 다 마쳤죠. 그래서 두 분이 양당 원내대표로서 원구성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셨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원구성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런 얘기들 좀 먼저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우선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걸 좀 예상했습니다. 알다시피 또 의회가 처음 개원했고 또 저희 국민의힘 12분의 의원님 또 더불어민주당 27분의 의원님이 또 생각이 서로 틀린데 어떻게 원하는 바를 목적을 전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는 그 국회라든가 다른 의회와는 틀리게 실이 각 정당별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툼이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상임위 위주의 의정 활동을 함에 다른 지역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 이유는 그 정당보다는 우선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많이 펼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협상을 임함에 또 도민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함이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일단 두고 협상에 임했고 저희들이 원하는 협상안이 합리적이다라는 선에서 출발했지만 상대 정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대해서 좀 협상에 임했습니다. 즉 45명의 의원님 등 교육위원님 5분이 빼면 40분의 의원님 중에 무소속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39번의 의원님 중에 더불어민주당 27분, 저희 12분이다 보니 적어도 2.5대 1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해달라는 게 저희들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목적이. 네.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함에 그 위원장 목을 미리 정해서 오지 말아주시라. 예를 들면 어느 상임위는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 마지막 하나를 너네 가져라. 요거는 협상이 아니고 통보다. 네네. 요런 측에서 우리 양영식 대표님께서 충분히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삼선 의원님이신 강현우 의원님, 김한국 의원님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상임위인 농수축위원장을 주심해 저희들도 2석 또 1.5석 이에 대한 충분히 타협의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그 부분에서 도민이 보시기에도 아주 그대로 무난한 정도의 협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난한 협상이었다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좀 어깨가 좀 무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당이고 11대 의회와는 달리 12대 의회에서는 이제 여당이라는 점에서 의회를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운영할 책임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원구성 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함으로써
타협안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조금씩 이렇게 양반 그걸 갖고 우리 국힘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그 추임 과정에서도 좀 많은 좀 성토가 좀 있었어요, 사실. 아, 민주당 안에서 예, 성토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양쪽 그런 어떤 그 의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뭐 부족해 보이고 미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그 타협 그 협상안은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합리적인 타협 협상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게 그 개헌을 이렇게 바로 앞두고 협상이 좀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 촉박한. 예, 그렇죠. 예. 결정이었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만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결위원장 이렇게 0.5석을 이렇게 준 것을 갖고 이렇게 뭐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쪽 주장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조금씩은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해야만이 그 협상이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나. 더욱이 우리는 이제 여당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더욱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좀 불만도 있었지만 잘 정리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강 의원님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 역할이 과연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후에는 원내대표님들이 어떤 역할을 의회 안에서 좀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당별로 다툼이 있는 아주 큰 사항이 아니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 이벤트 이런 거 없다면 특히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리고 정당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원내대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특히 초선 의원님들과 함께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정당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걸 함께 고민하고 또 협력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정도이지 그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려는 정도의 뭐 큰 협상이라든가 이런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뒤에 또 토론해 보겠지만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제2공항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뒤에 또 토론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도의회와 오영훈 도정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의회가 도의원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 말씀하시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도의회 역할 못한다라는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또 오영훈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운영하자 그리고 인력풀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원팀으로 도정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영훈 도정을 견제하기보다는 다시 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20년 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도지사가 그리고 이제 도의회도 이제 다수당이 유지된 상황에서 한간에는 이 의회가 제대로 이렇게 도정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 섞인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덜 걱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들이 이제 평소에 네.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그 지켜보고 있는데 거수기 역할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협력할 것은 이제 협력을 하되 견제해야 할 것은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요즘 그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같은 이런 사안은 적극적으로 의회가 이제 그 협조를 이렇게 해나갈 것이지만 어떤 그 도민이 눈높이라든가 아니면 도민 정서에 이제 부합되지 않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집행기관과 이제 의결기관이란 이 두 수레바퀴가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데 이러한 그 체크스 앤 밸런스의 원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중심을 잘 잡아가겠습니다. 의회가 중심을 잘 잡아갈 거니 걱정하지 마라. 이번 제대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이게 원희룡 도지사에서 오영훈 도지사로 바뀌면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역에서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강 대표님께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원 구성할 때부터 좀 더 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목을 1.5석이 아닌 2개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던 게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두에 안 됐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는 정당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 그리고 상임위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희룡 전 지사께서도 물론 그때는 전 도정은 그 11대 의회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 안 계셨다 치지만 10대 의회는 저희 다수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견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 관계보다는 우선은 도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한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서 뭐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도 같은 서귀포인데 별로 친분이 없으신. 다른 분 다 지금 송재호 의원님이라든가 위성금 친한데 어쨌든 오영훈 예, 지사님하고는 뭐 어느 정도만 친한데 지금까지 했던 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젊은 나이에 도의회 의원을 2번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2번을 하셨고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님 비서실장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비서실장 하면서 아주 높은 인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번 도지사 선거에 나름 아주 순탄하게 도지사를 되다 보니 좀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취임식부터 30도 넘는 땡볕에 그 1,000명 넘는 그 어르신들 모셔놔두고 그 길을 하는 시작부터 그다음에 도지사 집무실을 갑자기 바뀜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랬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에 또 집무실을 따로 한다. 서귀포 집무실. 서귀포 집무실 하며 서귀포 시장은 그게 뭐 합니까? 국장들, 그다음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사님 모셔야 됩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주 1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순탄하게 도지사 그 선거 때 했던 모든 공약을 도민들이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을 지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도 지지한 분도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럼 강 생각이 대표님 있습니다. 당장 서귀포 집무실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제대로 뭐 좀 정확히 조정하겠다. 보진 못했는데 그 비용은 이번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진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좀 더 깊이 봐야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모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 네. 뭐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추경 내역을 그거는 이제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글쎄 아까 우리 강충용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좀 독단적일 것이다. 그 집무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둔다라는 것이 여기 사실 이제 뭐 서귀포에 이제 50분 거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예산 부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서귀포시의 어떤 직원들 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잘 해야 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집무실 부분은 양당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 의견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견제는 하겠다라는 좀 다짐들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4.3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국민의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4.3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이 사실은 뭐 도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힘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지금까지 인지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난 14일이었죠. 407회 임시위에서 이정엽 국민의힘 의원께서 4.3 폭도 피해 발언 그리고 희생자 성역화 발언을 했었죠.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4.3이 이념 논쟁은 좀 비켜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념 논쟁을 좀 촉발시킨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저민 사회에서도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런 이정엽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공감대가 형성해서 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말 일방적인 돌출 발언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주에 있어서 4.3은 좀 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4.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주 오래 기간부터 4.3 그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한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인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희 최근에 뭐 오늘이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 제주 4.3 중앙위원회가 제주도에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제주 4.3의 완전 해결, 그다음에 이명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께서 4.3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회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아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뭐 사실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그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4.3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가지고 화해 상생 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4.3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배봉상 문제에서 9천만 원인데 뭐 8484 원칙에 의해서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족분들도 2만 8천 명의 희생자가 3만에서 8만 명 정도 추정되지만 14,000 몇백 명 정도밖에 우리가 그 피해 신고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가 추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노력해야 될 이 시기에 이런 오해 소질 만한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이 있었다면 이건 좀 지금 특히 이 시기에는 더욱 부적절하다. 뭐 이게 그러면 뭐 원내대표로서 이정엽 의원님에게 좀 어떤 경고 같은 걸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 사실 의회가 시작해가지고 의원님들 전부 다 모일 시간이 사실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또 최근에 병원에 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막 충분한 논의라든가 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 이정엽 의원님한테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그 오래전부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부터 해가 아주 큰 노력을 했고 이제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가지고 함께 상생하는데 지금은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는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고하고 찬물을 끼얹지 마라라고 이제 충분히 구도로는 말씀하셨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십니까? 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으로 좀 안타깝다,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변하는 방식에서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았나 좀 싶었고 또 아까 우리 강춘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4.3 관련 이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이제 사회적 이 통합으로 이렇게 그 제주도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이분법적 그 시각을 경계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었겠지만 이게 그 자칫 그 이 민간인 학살을 한 이 공권력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더욱이 이제 4.3 희생자가 성역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 발언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죠. 4.3 희생자에 대한 어떤 그 이 보상 그리고 이제 대우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4.3 유족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올 하반기에 그 4.3 희생자에 대한 어떤 그 보상비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순조로운 그 이 보상과 함께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이 보상에서 이렇게 제외된 실제로는 이제 유족이면서도 이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4.3이 정명을 위한 추가 조사 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저희 의회가 적극 이렇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들을 취하고 정명이라든지 이후의 과제들도 함께 좀 노력해 가겠다. 그리고 4.3 유족들에게는 의회 발언에 대해서 좀 사과를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제주에 먹고 사는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좀 풀어볼 건데요. 제일 이번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죠. 내일 임시회도 핵심이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어쨌든 도민들의 먹거리를 조금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걸 것 같은데요. 무려 8,500억 원의 추경안입니다. 그래서 추경안의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번에 양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오영훈 도정이 이제 코로나19 그 장기화와 그리고 이제 고유가, 고물가, 이 고금리에 따른 이제 경제 위기 속에 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대책과 그리고 이제 도민이 이 일상 회복에 이제 초점을 맞춰진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추가 경정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제일의 그 추경 규모가 이제 4천억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영훈 도정이 민생경제 대책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2020년 이 제주도 이 세수 여건이 상당히 매우 좋은 상황인데 이 지방세의 여유분을 이 추경이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이 교부세 위주로 이렇게 편성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민선 8기 이 도정이 어떤 비전을 담은 그런 그 내용물이 이제 추경이 없다라는 점, 뭐 이를테면은 이 민선 8기 도정에서 이 제주형 그 청년 이 보장제를 이렇게 약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면서 네. 이번 추경에 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그 반영이 좀 안 됐어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일회성 지원을 하는 것에 그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회성 추경이 많은데 이걸 지금 예산을 개수 조정하고 심의도 하시는 게 의회가 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어떻습니까, 강 대표님? 그 예산이라 하면 우선 좀 제주도 입장에선 도지사의 그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 이거를 좀 제시가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에 따른 추경인데 또 예산 또한 기존의 2배 이상 되는 8,500, 약 9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안이 왔는데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제주도는 그 산업 구조를 보면 관광이 76%, 그다음에 농업 비용이 11%, 그다음에 건설 비용이 7%인데 이에 따른 맞춤형 예산이 전혀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한 또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세입 구조부터 보면 아까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수입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약 4,800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한 1,100억, 그다음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가 약 2,000억 정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700만 원 빼고 소상공인 등 지원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거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예산에 재난지원금. 3,000억 뺀 네. 다음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었다. 세출 구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참 이 정도면은 그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이 8,500억 규모면 좀 더 고민하고 내용을 담고 좀 충실한 내용으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고민의 흔적이 없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의회에서 이번에 추경안 통과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양 대표님. 이 전반적으로 이번 이 추경 전도민 지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그 그래서 700억 뭐 부분. 이번 추경이 이렇게 좀 뭐 통과가 뭐 안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강 대표께서도 이제 얘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좀 앞으로 좀 더 잘나란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번 추경을 거부하겠다 뭐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개수 조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의원님들이 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호적인가 아니고 그 7월 8일 정책협의회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첫 번째 오영훈 도정이 제출한 또 예산안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도민이 보시기에 다툼의 그 모습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합계 처음에는 거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한테 들었지만 그건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번까지는 한번 좀 이해해 주자. 다만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이 700억이 지금 아까 말한 그 서비스
그 증가율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넘버1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채 비율이 10개 광역시 중에 제주도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그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수도 자꾸 얘기하는 상수도 누수율이 60% 이상 되는데 이거를 700억을 쓴다면 그 상수도 요금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 산업이 70%인데 지속 가능한 관광을 되기 위해서 제주 다음을 지키기 위한 생태 환경을 위한 예산으로 쓴다면 즉 그 기초환경 시설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불편함이라든가 다툼이 많이 있는데 그 관로 있지 않습니까? 오페수 관로를 원하는 만큼 그 뺀다면 한 1,600에서 2,000억이면 8군데 다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다툼도 많이 없을 건데 이 700억 그 이상 된 돈들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 지속 가능한 데 쓰면은 어떨 것이냐라는 이런 의견도 다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굉장히 타당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의회 내에서 합리적인 조정들이 이루어질 것을 도민들 좀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부분 또 김한국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씩 주겠다 1인당. 근데 이걸 정액할 수도 있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체적인 뭐 이 10만 원 지급 건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이 좀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이 도민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전도민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지역 경제 선순환 또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예, 아까 그 김한국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증액 그 안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총액이 우리가 이제 8,500억 아닙니까? 네. 이 8,500억 가운데 회계간 거래가 이제 2,000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2,000억을 뺀 나머지 이제 6,500억이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이 금액인데 그 중에서도 이 도민과 그리고 어떤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급 그 규모가 지원 규모가 한 3,760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양행정시 이제 이 자체 재원 증액 그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 2,600억.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비 보조금 그 반환금이 이제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들을 이렇게 모두 이렇게 빼고 나면 전도민 1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좀 여의치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하지만 저희 도의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이 검토 깊이 있는 이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 뭐 조금 전에 강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돈을 쓸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많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료를 좀 대폭 낮추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입법도 하겠다는 얘기도 최근에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392 시대에 이 도민 전체가 이렇게 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제 그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도민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좀 큰 기폭제 역할도 좀 할 수가 있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8,500억 원 작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게 되시는데 도민들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되겠고 도민들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예. 그 초선 의원님이지만 아주 요리대로 잘나신 의원님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양 대표님 잘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경환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당이라 해가지고 어영부영 대충 하지 않겠다. 감시하기 이제 충실하겠다. 요 정도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민들 다시 한번 믿고 한번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야기를 경제 부분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주 현안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정 마치면은 이제 9월 16일 돼야지 408회 회기입니까?가 시작되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비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지금 현안들은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그 택배비 지원 조례입니까? 예, 도선료 조례 같은 경우도 주민 발의였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통과가 되지 못했었고 좀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의 지적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주민 발의 조례로 보존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이 조례가 2019년도에 홍명한 의원이 발의해서 한번 부결된 적이 있었던 네. 조례죠. 네. 당시에 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결되었었는데 홍명한 의원이 최근에 페북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당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다시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19명 중에 15명이 새로 들어갔다. 그래서 보존지역 관리 조례에 대해서 동의한 의원들은 다시 입성할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19년에는 부결됐지만 이게 다시 또 올라왔고 이게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강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통면 의원님,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찬성했던 주도했던 5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도했던 분 네, 떨어졌다.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네. 주도했던 분. 그 기반으로 이 조례를 지금 와서 누가 왜 했는지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2공항 갖고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제2공항은 현 공항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 이유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넘게 됐는데 특히 2008년도에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해가지고 도지사, 그다음 제주도의 국회의원님들, 또 지역의 각 대표,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신공항건설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와 더불어 많은 정치에 보내면서 꼭 해야 하라 했습니다. 물론 제2공항이 아닌 신공항이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현 공항의 확장 또는 제2의 공항을 해달라는 걸 했고 국토부에서 현 공항 확장이 불가하니 새로운 성산포의 제2공항을 한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왜 이해하느냐. 제2공항을 또 부결 또 안 되게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조례안이 부결됐냐 하면 제주도에는 그 절대보존지구, 상대보존지구, 관리보존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중앙에는 그린벨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법 상식을 보면 상위법입니다마는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네. 선형과 면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선형이라 하면 그 굉장히 긴 철도, 궤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린벨트가 하나도 아무도 낄 수가 어쩔 수 없이 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차피 통과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네. 긴 상황에서 그린벨트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면형, 공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항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절대 보존지구가 안 됩니다. 상대 보존지구도 안 됩니다. 최하의 관리보존지구 요구 사항까지 푼다면 제주도에서 이분들의 목적은 현공항 확장을 반대하기 위한 오로지 그것을 위한 반대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끝난 다음에 뭘 했느냐. 숨골 얘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네, 그러니까 1000평이면 숨골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반대를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걸로 보여져가지고 합리적인 조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제2공항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목적이 오로지 그것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목적이 그것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낸 것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공항이라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국토부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도의회에서 한번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 이제 보존지역 관리에 관한 이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명 의원이 이제 찬성을 했고 14명 의원이 이제 반대를 했고 7분이 이제 기권을 했어요. 네. 결국 이제 부결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을 했었고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주 내용이 이 보존지역
그러니까 이제 관리보전 지역 그 1등급 지역에 항만이라든가 이제 공항 등 이 공공시설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다시 그래서 이제 관리보전 지역 1등급도 절대 보전 지역에 준해서 보다 더 좀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한 취지인데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청구인 명부가 도의회에 이제 제출이 됐어요. 네. 제출이 됐고 그 청구인 명부 서명 그 확인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주민조례 발안 그 심사위원회에서 네.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청구 이 수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네네. 근데 청구 수리가 이제 결정이 될 시에는 이제 의장이 30일 이내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끔 돼 있고 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 청구 기일이 결정된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네. 심의 의결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그 앞으로 진행 과정이 좀 어떨지 이렇게 궁금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주민 발안 그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수리 그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상당히 지금 미지수고 만약에 청구 그 수리가 결정이 됐을 시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부결이 될지 아니면은 또 본회의 이제 상정이 될지 또 본회의 이제 또 상정이 됐다 했을 때 또 어떠한 그 결과가 미리 좀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번 교육위원들이 이제 한 5명 포함해서 초선 위원들이 이제 25명이나 됩니다. 예,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예측 불허이죠. 그러니까 뭐 앞서서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좀 첨예한 사안이 생기면 결국 원내대표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민주당 안에서는 이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사하는 게 다 통과가 됐다. 그래서 상임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내에서 의견을 좀 수렴할 생각이 있으신지? 수렴해야죠. 네, 당연히 수렴하시다. 수렴해야죠. 네네. 그럼 일단 수렴하셔서 결정 내리실 네.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좀 반대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같은 정당이다 아니냐 보니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네. 의견을 수렴하신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민주당 네, 저번에도 사실 이게 지역별 균형 있는 그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그 제2공항이 찬성이다. 그러니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마 전부 다 합의 보기에는 이제 12분의 의원님이 더 쉽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당에서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냥 네, 여기까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론으로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서는 상임위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당론을 모아볼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 국민의힘도 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내대표님들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더 첨예한 문제입니다. 제2공항 문제. 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또 제2공항을 적극 추진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가면서 이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의회 역할이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언론에 비치는 걸 보면 명확하게 우리는 제2공항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내보내는 것 같고 민주당은 안에 이번에 새로 되신 강경험 의원이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 공약으로도 제2공항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이 그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당도 그렇고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 이제 공감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공항 인프라 개선이 그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찬반이 상당히 좀 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국토부가 아무리 이제 국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밀어붙이기식 이렇게 강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제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주는 또 다른 이제 블랙홀이 되어서 수년 아니면 이제 수십 년 동안 혼란과 그리고 이 갈등의 섬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국토부 수장인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이제 제주도백인 오영훈 지사가 직접 회동을 통해서 아주 심도 있는 이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뭐 회동은 예정돼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안 돼 있는데 네. 뭐 우리 오영훈 도지사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의하죠. 왜냐하면 이거 모두 다 이제 제주도 분들인데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제2공항 문제로 인해서 근 한 7년 가까이 도민사회가 이렇게 찬반으로 극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고 지난 이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민 통합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취임사에서 이제 오영훈 지사도 제2공항 문제를 이렇게 집단 지성을 통해서 대화를 이렇게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 추진 과정을 보면서 의회 역할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단 지성을 통해서 풀겠다 이런 말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도민의 뜻을 뭐 공론화 과정이든 어떻게든 한번 수렴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과정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집행부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 의회도 이게 나름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제주도가 가지는 도민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로 읽혀지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갈등을 더 키우겠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도민들이 요구했고 국토부에서 7년 전에 성산법이 결정됐습니다. 2015년에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조건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가 뭐였느냐? 절차적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선 지역 주민들이 65% 이상 넘는 분들이 절대적인 찬성으로 인해서 제2공항을 들어와 달라는 첫 번째 요청이었고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없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질질 끌 것이냐. 그렇다면 하게 된다면 사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아우르면서 진행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거를 질질 시간적으로 끌어가지고 좋을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이식으로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도민사회에서 또 다른 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더불어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뭐 양 대표님 혹시 더 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 7년 전의 여론이랑 그때 같은 경우는 뭐 70% 80% 이렇게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이 좀 상당히 좀 많았었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또 공항 추진에 대한 이제 반대가 좀 많았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더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하겠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도민들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오영훈 지사하고 이제 원희룡 그 장관이 두 분이 만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심도 있는 얘기가 나누다 보면 좋은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 제주가 이제 좀 여지껏 뭐 과거에 보면 이제 평화의 섬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로 인해서 더 이렇게 좀 혼란이 되고 이렇게 갈등의 섬으로 되는 게 과연 맞겠느냐. 좀 걱정이 많이 좀 앞섭니다. 네. 네. 근데 이 제공항 문제는 지금 뭐 짧게 얘기해서는 양당의 의견을 우리가 좀 이렇게 토론하기가 지금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뒤에 좀 토론해야 되는 내용들이 기초자치단체 지금 도입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이 자리에 김한국 의원 나오셔서 이번에 사실은 정당 득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17, 18석 가지고 가야 되고 민주당이 18, 19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표심이 좀 왜곡됐다. 그래서 정치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씀 또 지난번에 나와서 좀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뭐 토론해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런 토론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씩 짧게 양 대표님부터 먼저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강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지난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책임과 열정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잘 지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에 이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이 제주의 가치, 제주의 그 브랜드는 뭐라 해도 청정 아니겠습니까? 이 청정이 없는 제주, 청정이 사라진 이 제주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지키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 도미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의회가 솔선수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잘 극복해내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주 농업의 면소유 같은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4배 인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담지 못함에 참 아쉬움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교육위원님 포함해가지고 12대 저희 의회는 오로지 도민을 섬기는 일을 충실히 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할 테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저희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월정리 해녀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래서 제발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던 그 해녀분의 목소리가 지금 또 생생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경안 편성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도의회가 도정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운영되는지 도민들이 앞으로도 지켜볼 것입니다.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의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